할게요. 자, 신생 독일 제국은 이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북부 독일 연방에서 남부 독일이 여러 나라 가입한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25개의 지방 국가로 구성된 그 연방 국가들과 그 다음에 이제 각 구성 국가들은 연방 국가였다. 그래서 각 구성 국가들은 종래 명칭과 군주를 그대로 유지하고 상당한 자치를 인정되었으나 독일 제국은 그러한 국가들 단순한 연합이 아니라 독일 황제에 의해서 통치된 실질 통일 국가였다. 1867년 제정된 북부 연방헌법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제국헌법에 의하면 요거는 북부 독일 연방이 이제 형성될 때 만들었던 제국헌법이에요. 근데 이제 뒤에 그 통일되고 나서 또 제국헌법을 만들었어. 그래서 상원에 해당하는 연방위원회는 주로 구성국가의 대표와 황제가 임명한 대표로서 구성되며 하원에 해당한 제국위원회는 만 25세 이상의 성년 남녀 보통석으로 구성됐으나 실질적인 권한은 없고 재상이 국민들의 여론에 듣는 장소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25살 이상의 성년 남자들 보통 선거는 그 당시 영국의 기준을 볼 때도 상당히 선거권 기준이 높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준 거죠. 근데 실제 운영은 별로 못했어. 예, 제대로 안 됐죠. 권한이 없었고 그 다음에 재상이 그런 뭐냐면 그 국민의 여론에 듣는 그런 어떤 장소에 불과한 거죠. 재상이 아니라 재상이죠. 예. 제사장이 아닐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실제로 이제 그 국정을 좌우하는 것은 포유생 총리를 임명되는 재상과 황제이며, 그래서 재상이 이제 그 의회가 아니라 황제의 책임지며 황제가 의회 해당권을 갖고 있었다. 자, 그래서 왜 이게 권한이 없었냐? 자, 그 당시 이제 실제 국정 운영을 했던 것은 포유생 총리였어요. 그리고 또 의회 해상권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총리가 그 당시 뭐냐면 의회가 아니라 황제에게 책임지는 구조였고 황제가 의회 해상권을 갖고 있었다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볼 때 그 의회는 완전 무슨 권한도 없는 그런 데다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권한도 있어요. 첫 번째 권한은 뭐냐면 예산 시민권이에요.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그 다음에 발의권도 있죠. 법안 발의권. 근데 실제로 이런 입법권이나 심의권이 있긴 있지만 좀 무산된 게 뭐냐면 예산 심의권은 그 뭐냐면 이게 통과 안 되면 전년도 예산을 끌어다가 쓸 수 있어. 의회 통과 안 되면. 그리고 법안 발의권 같은 경우에는 최종 허가는 그 황제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다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냐면 의회 이런 입법권이나 예산 심의권이 무력화돼 버린 거야. 예. 이런 것들 이제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근데 이제 서기에서는 이런 것들만 적혀 있으니까 왜 무력화되는 걸 쓰냐면 이걸 쓰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의회상권도 쓰시면 되고 자 하여튼 한편 포일세는 1850년에 제정된 이른바 외관상 입헌주의 헌법 외관상 입헌주의 헌법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겉으로는 입헌주의지만 실질 운영은 윤코와 대부르주아 세력들이 연합인 그런 정치 형태죠. 황제들 중심으로 하는 그런 건데 1850년에 제정된 거는 3월혁명 이후에 제정된 거죠. 프랑크푸르트 제국헌법을 대신해서 이제 만들어진 헌법이죠. 그리고 계급별 투표 선거제도 그대로 유지됐다. 그래서 상원은 아예 기조군과 직선위원으로 세습제였고 하원의 선거는 그 유권자 4%의 고액 선거자, 14%에 해당하는 중정도 납세자, 나머지 82%에 해당하는 저액 납세자 세 계급이 각각 3분의 1의 위원을 선출했다. 그래서 1등급하고 2등급하고 합쳐놓으면 3분의 2이기 때문에 실제는 권력은 우익들이 차지해요. 보수 그 정치가들 보수당들이 이제 차지하는 그런 것도 있고 나머지 3분의 1은 3인당 표가 상당히 많지만 어, 집권의 한계가 있겠죠. 왜냐하면 많이 일당이 돼도 3분의 1 이상 넘어가지 못하니까 보수 연합 정당 형태로 통치를 했던 거야. 이해가 장악되고 자 그러면 포리센의 의회는 완전히 토지 귀족과 신흥 부유주의에 지배하여 있었고 그나마 하원은 예산 승인하는 것 외에는 별로 하는 일이 없었다. 네. 자 통일을 대업을 달성하는 비스마르크는
그 당시 이제 1890년대까지 재상자를 유지했는데 비스마르크의 내정과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통일 정책 통일하고 나서 이제 내정에 뭐냐 치우쳤죠. 이 사람은요. 예, 외교 정책 부분은 뒤에 좀 얘기하고. 그래서 통일 이후에 비스마르크 내정은 세 시기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시기가 문화투쟁기죠. 이게 시작적으로 1860년대죠. 그래서 이때 중앙당과 대립을 카톨릭 중앙당과 대립했던 문화투쟁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앙당 협력계약 반대 세력인 중앙당과 협력했던 또 시가 있었던 건데 대략적으로 한 70년대 이런 시대죠. 자, 그래서 카톨릭 탄압 정책이 문화 정책을 포기하고 자유당과 여당 역할을 했던 그 자유당과 결별해요. 그 대신에 중앙당과 협력을 했던 시기가 2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기는 사회주의와 대립했던 시기야. 80년대 들어와서요. 3인당이 형성되니까 얘네들하고 대립했던 그 대립 시기 80년대. 그래서 반사회주의법을 만들죠. 그다음에 사회주의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복지 정책도 이제 추구하고. 자, 이 세 시기로 나눠볼 수 있어요. 문화투쟁 시기, 그 다음에 중앙당 협력기, 그 다음에 3인당 대립 이렇게 시기, 이게 세 시기를 나눠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시기를 볼게요. 문화투쟁기. 자, 문화투쟁기 시기 때는 이제 주로 카톨릭 세력들과 그리고 중앙당과 이제 대결했던 시기인데, 요 시기 때는 이제 구도가 그 당시 그 자유당과 농거나 부르주아로 구성된 자유당하고 비스마르크가 연합을 해가지고 카톨릭 세력들과 중앙당과 뭐냐면 이렇게 대립되는 구조 있었어요. 그래서 자유당과 비스마르크는 이 북부 세력들을 이제 뭐냐면 중심으로 했고, 이 카톨릭과 중앙당은 그 주로 남부 독일 출신만 독일 지역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보면요. 자, 그는 새로운 제국의 건설과 더불어 발생한 여러 문제를 온건한 부르주아 정당이 자유당과 협조해 처리해 나갔다. 화폐를 통일하고 중앙은행을 설치했으며 철도와 우편 제도를 조절하는 통일의 정책은 그의 중앙 집권을 지향하는 것인데, 자, 이게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앞에서 이제 그 당시 독일은 남부 지역은 좀 약간 정치나 문화적 색깔이 좀 다르다고 했죠. 근데 북부 중심의 프로이센 중심의 이런 중앙 집권은 남부의 자율성을 뭐냐면 침해할 수 있고, 특히 남부 같은 카톨릭 세력들이 강하기 때문에 중앙 집권화 돼버리면 카톨릭의 어떤 자율성 있죠. 카톨릭 교회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었어.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에서 예전부터 나왔던 거거든요. 세속 권력들이 교회에 어떤 들어와갖고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비판했던 것들이 예전에 나왔는데, 자, 그럼 한번 좀 볼게요. 그러나 이곡 문화투쟁으로서 알려진 카톨릭 교회 대입이 당면하였다. 자, 교황 피오 9세는 1864년에 해치기에서 19세기 자유주의 사상을 공격하고 국가의 교회에 대한 간섭을 비난했으며 1869년 16세기 트렌트 공의회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세계적 공의회를 바티칸에서 개최해서 교황 무오류 교리를 선언했죠. 예. 요거 예전에 트렌트 공의회에서 얘기했던 건데 요 바티칸 공의회에서 뭐냐면 다시 확인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교황권의 세속 국가에 대한 우월성을 강조했다. 자, 제국 건설 후에 이제 카톨릭 교도에 기반 중앙당이 바티칸 이 선언을 받아들이고 독자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하면서 중앙 집권을 반대했어요. 어떤 중앙 집권화? 포일센 중심의 북부 중심의 중앙 집권을 반대했죠. 자, 이에 이제 그 비스마르크는 자유당 협조를 해갖고 관련된 이제 반카톨릭 법을 이제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려고 하기 시작해요. 당연히 이거는 어디에 위반되는 거야? 예. 그 당시 이제 그 앞에서 바티칸 공의회 선언과 위반되는 거죠. 자, 그 내용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있죠. 반카톨릭 법을 보면 일단
예수회원들 독일로부터 추방, 성직자들 정치적 설교의 금지, 교회의 그 교육 기관은 폐쇄 등 법률을 통과시키고 포유생의 종교의식과 관계없이 민법상의 혼인을 인정하고 장자 신부가 된 사람은 일반 대학에 적을두어야 된다고 규정을 했다. 자, 교황은 이에 반발해서 법률 무효를 선언하고 교도들의 저항을 명했다. 자, 카톨릭 교도들은 저항은 예상외로 강경하고 중앙당 위석도 증가했죠. 남부 지역 카톨릭을 바탕으로 했던 거잖아. 그래서 세속 권력가들이 그 교회나 뭐 이런 그 종교 단체 건드리면 안 돼. 종교 건드리면. 예. 그럼 당해요. 예. 그래서 적당하게 중립 정책을 유지해야죠. 예전에 이명박이 그렇게 했다가 한번 불교도의 반발 때문에 결국이 일어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1기가 이제 끝났는데 이제 여기에서 2기로 넘어가게 돼요. 2기가 여기 70년대 들어와서 이제 2기로 넘어가는데 2기는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요 시기죠. 지금 중앙당은 협력기죠. 그래서 자유당과 결별하고 중앙당과 협력해. 2기는 그러면서 문화정책이 폐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자유당과 왜 결별됐냐면 이 뒤에 있지만 보호관세 정책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이제 그 전까지는 자유무역을 추구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유무역이 독일하고 맞지가 않아. 그래갖고 보호관세 정책을 이제 전환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자유당이 이제 보호무역을 자유무역을 지지했던 정당이거든요. 그러면 왜 그 당시 보호건설 정책을 전환했냐? 그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예. 그 뒤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이유가 이 당시 영국과의 경쟁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영국 경제에서는 그 영국 독일이 후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경제협회에서는 좀 보호관세 설정해서 자국 시장을 보호할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 두 번째 동유럽의 값싼 유입. 동유럽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밀이라든지 농산물 같은 것들이 값싸게 들어와. 예. 이런 것들 차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보호관세를 실시했다. 근데 보호관세는 꼭 독일만 실시한 건 아니고 그다음 영국을 제외하고 프랑스나 미국 같은 나라도 다 실시했어요. 그 나라들도. 자, 그러면서 이제 자유당의 지지를 상실했고 점차 세력을 증대하고 있는 사회민주당에 대항하기 위해서 새로운 여당인 중앙당의 협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자유당의 지지와 그 다음에 3인당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앙당과 협력을 해야 됐고, 근데 중앙당은 예전에 문화통치 기간 동안 그 비스마르크 대처 그 반대했던 세력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중앙당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카톨릭 법률을 다 폐기시켜 버렸어. 그래서 문화통치를 이제 포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11세기 때 교황한 하이 4세처럼 카노사에 가는 일이 없다. 이렇게 해놓고는 실제로 문화투쟁에 패한 것이다. 이렇게 장담한 비스마르크도 문화투쟁에 패한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독일의 사업은 70년대 철과 석탄 사업뿐만 알리아스 로렌을 획득과 독일의 달성, 중앙집권의 재정정책 등 한층 더 발전이 촉진되면서 프랑스는 능가하고 영국을 육박하고 일부 산업 부분은 얼마 안 가서 영국을 추월하게 되죠. 그 이때는 이제 뭐하고 관련되냐면 제2차 그 뭐냐면 산업혁명과 관련되다고 보시면 돼요. 자, 2차 산업혁명은 독일하고 그 당시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었죠. 예. 독일은 그다음 프랑스보다 인구가 더 많았고 중화공업이나 뭐 이런 데 이제 집중 투자를 하면서 이제 막 이제 영국을 뒤도 바로 앞에까지 육박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처음 비스마르크는 자유무역 정책에 만족하고 있었으나 1873년에 금융공황이 있은 후 제철과 방직공업이 영국 경쟁하기 위해서는 제철과 방직공업이 영국과 경쟁할 보호 정책을 요구했고 이 첫 번째예요. 왜 무역 관세 정책으로 바뀌었냐? 보호무역 정책으로 바뀌었냐?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농업 위기 또한 동료로부터 값싼 어, 농산물 보호할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에 비스마르크는 1879년에 모든 수입품에 관세 보호관세법을 제정했고요. 자유당은 이 정책을 전환 계기에 비스마르크 사이와 바르크와 사이가 멀어지고
중앙당은 보호무역 정책을 지지했으며 비스마르크는 문화 통치를 종식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중앙당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 것은 아니었고요. 나중에 자유당도 원래는 그 자유무역을 지지했지만 보호무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좋거든. 그러니까 보호무역 지지에도 다시 개편이 돼요. 그래서 자기 여당을 삼아 다시. 그래서 자유당을 개편을 노력하여 이를 보수적인 산업가 집단을 만드는 성공했고 그 원인 하나가 보호주의 정책이 공업, 특히 중공업의 급속한 발전을 초래했다는 사실이 있었다. 그래서 한번 맛보니까 이게 좋은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당도 처음에는 자유무역 정책에서 했다가 보호무역 정책 바뀌게 돼요. 예. 자, 그냥 상기로 넘어갔는데 이때 사회주의가 대입기야. 사회주의. 그래갖고 이제 이게 80년대 정도 돼요. 그래서 3인당하고 대립했던 시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반사회주법이나 그리고 복지 정책을 했던 시기가 요 시기예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거 한번 관련된 내용을 잠깐 왜 배경을 좀 읽고 이제 거기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심화규제에서 관련된 내용을 찾아서 좀 읽어볼게요. 자, 1875년 마르크스주의 포방 사회민주당이 결성되자 좌파 급진자들이 둘째를 항제 암살 미수 사건을 기하로 1878년에 제국위의 선거에서 보수파 승리를 확보한 뒤 사회민주당을 불법단체로 선언하고 사회주의법이죠. 노동조합과 소비자협동조합, 각종 교육단체를 탄압했다. 요거는 대부분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3인당은 그 아래 이제 하부 조직들이 많아요. 관련 기관 그 단체들이 이런 단체들도 탄압을 내버렸어. 자,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이 개인적으로 3인당 이름을 안 걸고 개인적으로 하원 진출을 허용했어. 그러니까 3인당 무소속으로 이제 하원을 진출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해갖고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산업 발전에 따라 노동자 수가 증가하고 3인당이 커지니까 이걸 이제 뭐냐 대응한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했다. 사회주의의 어떤 탄압 정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1870년대 비스마르크가 문화투쟁을 완화하고 보호무역을 전환했던 하고 있을 때 그는 3인당이라는 새로운 적을 맡게 됐죠. 1875년에 창당된 거죠. 독일 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한편 부르주아 세력도 증대시키고 다른 한편 노동자 수를 증가시켜 계급적 각성을 촉구하는 사회주의와 그다음 노동운동이 급격히 고조됐다. 자, 이런 현실에 당면한 비스마르크는 사회주의 탄압만이 능사가 아니고 노동자의 복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느꼈다. 그래서 그래야 그는 질병보호법, 재해보호법, 양로, 상해자 보호법 같은 일련의 법안을 추진하였다. 예, 이렇게 했죠. 그래갖고 이제 이런 법을 통해서 사회주의 확산을 막으려고 했죠. 근데 뭐 노동자는 계속 사회주의를 찍었죠. 근데 이제 이런 그 뭐냐면 정책들 특징이 있어. 네, 이게 서양사 강의돼 있는데 보통 영국의 그 사회 입법 같은 건 자유주의 영향을 받았죠. 자유주의나 사회주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는 좀 특이하게 국가 사회주의 영향을 받았어. 예. 그 여기 보면 선거에 노동자 표를 확보하고 사회주의에 대한 그들의 지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스마르크는 1883년 의료보험, 1884년에 상해보험, 1989년에 퇴직법 같은 당시의 국가사회주의로 부르는 옹종적 강제적인 사회입법을 통해서 보수적인 질서를 강화하려고 했다. 예, 국가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를 국가가 실현해 주는 거야. 약간 이제 뭐가 나치즘하고 비슷한 거야. 나치즘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법들을 실시했다. 뭐 어떤 의도든 실시하는 간에 노동자의 생활을 개선하고 그건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선거에서는 아까 같지만 3인당을 계속 찍었다는 거. 네. 자, 그래서 정치적 성향이 쉽게 변하기는 좀 힘들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을 보죠. 이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그 당시에 민족주의 학생들이니까 그 오스트리아가 좀 당황했어. 오스트리아는 다민족 국가잖아요. 그래갖고 혼자 통치하기 힘드니까 이 민족주의의 확산을 통해서 그 자기 밑에 있었던 그 여러 민족 동료를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그 당시 그 자기 통치 밑에 있었던 민족 중에 제일 큰 민족이 헝가리 마자르족이었거든요. 그래서 헝가리 마자르족을 통치 파트너 잡아서 새롭게 왕국을 개편했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만들었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 제국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이중 제국의 민족 구성들을 좀 보면 일단 지배 민족은 그 독일과 마자르족이고요. 피지배 민족들은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로마인,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북부 이탈리아 등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양국에 다 분산됐어. 그러니까 독일 그 오스트리아 본국에도 독일이 살고 있는 오스트리아 본국에도 뭐냐면 이런 사람도 있었고 마자르, 그러니까 헝가리가 지배하는 마자르 그에도 이런 나라가 있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걸 해갖고 이제 얘네 둘이 협력해야 그 밑에 있는 소수민족들을 뭐 하여튼 해유책과 탄압책으로 해서 견제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왕국이 1867년에 탄생됐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1848년에 소수민족의 자치와 독립을 요구하는 요구를 무력과 소수민족 상호 간의 갈등을 회피한 오스트리아는 그의 대의적 위축이 거듭되었다. 1859년에 이탈리아 통일전쟁에서 밀란을 포함한 롬바디아 지역을 상실하고 1866년 포일센에 피하여 독일에 추방당한 동시에 베네치아를 상실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스트리아는 1867년에 그동안 꾸준히 자치를 요구해온 헝가리의 마자르족의 타협을 통해서 이 당시 자치를 허용해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왕국을 설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오스트리아 왕국, 오스트리아 이중왕국 왜 만들어졌는가? 여기까지 이제 내용인데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죠. 첫 번째는 소수민족의 자치와 독립 이런 것들이 높아갔고 그 다음에 영토가 많이 상실됐다는 거. 위기의식을 느꼈겠죠. 예.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왕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타협을 통해 자치를 허용하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왕국을 성립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오스트리아 황제 프렌치 요제프는 그러니까 헝가리 왕을 겸하고 그래서 공동 왕이 되는 거예요. 국방과 제조 외교 공동하자는 그 외에도 각각의 독자적인 의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정부 의회를. 그래서 국방 제조 외교를 제외하고는 각각 따로 노는 거죠. 다만 왕은 그 오스트리아 황제가 프렌치 요제프고요. 예, 오스트리아 헝가리 공동왕으로 모시는 형식으로 했고요. 그러나 이 이중왕국은 저마다 주로 슬라브 계통과 소수민족의 자치 내지 독립 요구에 골치 아픈 문제가 있었으며 이중왕국의 성립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소수민족에 대한 오스트리아 독일인과 마자족의 공동 정서의 교제가 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본국에서도 소수민족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마자족 안에서도 소수민족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본국 간의 소수민족 갈등은 여기까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헝가리 안에서도 슬라브 민족 같은 뭐냐면 그 갈등도 있었어. 뒤에 보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음. 자, 여기가 이제 헝가리 안에서 내부에서 또 소수민족 갈등이에요. 소수민족이요 대부분 슬라브 민족들이 주예요. 슬라브 민족들이. 자, 그러면 이제 오스트리아 갈등을 볼게요.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쭉 읽는다는 식으로 해갖고 보세요. 예. 자, 보면 음, 자, 오스트리아는 체코인과 폴란드인, 헝가리의 슬로바키아인, 루마니아에 있었고, 자, 크로아티아나 세르비안, 슬로베니아 같은 등이 양국에 거쳐 분산되었다. 오스트리아 내 체코인들은 프라하 중시오 보헤미아, 모라비아, 오스트리아형 술레지안 등 주로 거주했으며 오스트리아 인구 중 23% 차지하고 슬라브족 중에서 경제 문화적 가장 발달됐다. 체코는 예전부터 경제나 문화가 되게 발달된 지역이에요. 예, 제조업도 강했고 폴란드의 상당 영토는 러시아 쪽에 들어갔지만 또 일부는 오스트리아 쪽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삼국 분할하는 과정에서 오스트리아도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폴란드인은 주 갈라치아 지방에 거주하면서 인구의 18%를 차지하고 대부분 지주로서 우크라이나 농민을 지배하여 포유생과 러시아의 폴란드인에 비해서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러시아를 증오했으나 번게르만주의에 무관심했다. 자, 이 밖에 오스트리아의 소수민족 인구의 3% 미만은 북부에 살고 있는 이탈리아인 그리고 뭐 슬로베니아인 인구의 3% 크로아티안, 세르비안도 있었다. 자, 이탈리아인들은 트리에스테에 거주하며
이탈리아 합병을 원했고요. 슬로베니아 불만이 없었고 대부분 달마티아에 거주하는 크로아티아인들보다 그들보다 수가 적었던 세르비아인들은 헝가리에 대해 동쪽보다는 헝가리에 대해 동쪽보다는 불만이 적었으나 그는 자치를 원하거나 남부 슬라브 국가와 합쳐지기 이렇게 됐다. 나중에 세르비아가 이제 뭐냐면 이게 되게 예민한 게 이 지역이 세르비아인들은 상당수 이제 세 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헝가리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뭐야 오스트리아 본국안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 오스만 트로크에도 있었죠. 근데 여기는 헝가리와 오스트리아는 좀 소수고요. 요게 주로 거주하고 있었어. 예. 그래서 나중에 세르비아가 오스만 트로크와 함정하면서 그리스 독립전쟁 할 때 얘네들은 독립돼 있었죠. 독립왕국을 만들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얘네 입장 볼 때는 같은 민족이니까 얘네들 통합을 하기 원했던 거야. 이 당시. 그래서 남부 슬라브 국가라는 것은 그 당시 세르비아에서 만들었던 독립왕국을 얘기해요. 이 왕국은. 자, 헝가리를 보죠. 헝가리는 그 소수민족은 이제 오스트리아의 경우보다 더 복잡하게 경영했는데 자, 그때 인구의 55% 차지한 마자르족이 다른 소수민족의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마자르라를 피했어요. 그 수단으로 아시아 계통의 언어인 마자르를 공식 용어로 쓰고 강공선을 학교에 강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마자르 같은 거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 부근에 이제 썼던 프랑스어나 뭐 독일어나 영어나 이런 거는 다 인도 유도보족들이야. 근데 이 마자르족들은 원래부터 아시아 계통의 유목민족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인도 유도부족 계통의 언어가 달라. 그래갖고 그건 뭐냐 아시아 계통의 언어, 우랄 안타이족 언어를 막 강요하니까 반발하겠죠. 순서도 다르고 어순도 다른데. 자, 그다음 헝가리 인구의 11% 차지하는 슬로바키아인은 대부분 가난한 농민으로서 마자다하는 경향이 강했고요. 자, 인구의 16.5% 차지한 누마인들은 주로 트랜실바니아에 거주하고 그리스 정교를 유지하면서 전력을 기울여 마자도 정치에 반항을 했고, 자, 그는 처음에는 빈의 자치를 호소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인접한 루마니아 왕국에 기대를 줬죠. 그 당시 루마니아 왕국이 독립돼 있었죠.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일본은 헝가리 본토에 그리고 나머지는 크로아티아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본토에 약 60만 정도 거주했고 3분의 2가 세르비아인이었고 그리고 헝가리 몹시 증오하여 세르비아 왕국에 기대를 걸었다. 예. 자, 크로아티아는 1848년에 자치를 기대하면서 황제편에 가담했으나 헝가리 편입되고 말았고 그 헝가리와 크로아티아는 타협을 거쳐 군사와 경제는 헝가리 관장하고 크로아티아는 고유의 언어와 고유 제도, 법원과 의회를 허용했다. 그러나 크로아티아인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완전한 자치를 원했으며 세르비아와 비카톨릭 계통의 남부 슬라브를 경험했다. 참고로 이 크로아티아나 세르비아나 원래 같은 언어 사용했던 사람들이에요. 같은 섞여 같은 사람들이고. 근데 왜 이렇게 민족별로 달라지냐면 세르비아인들은 그리스 종교를 믿는 거고 그다음에 뭐냐면 크로아티아는 슬라브족임에도 불구하고 카톨릭을 믿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민족적인 어떤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그리고 이제 그리스 종교 세르비아인들은 크로아티아의 약 4분의 1 정도 넘을 정도였는데 그들과 크로아티아인들은 인종이나 언어에서 차이가 없었으나 종교가 달려서 세르비아인들의 차별 대상이 되었다. 뭐 등등. 자, 헝가리 종도 이를 이용했으나 20세기 초에 양자가 뭐 협력하게 구축했다. 아주 복잡해. 서로 간에 협력하고 대립하고 그런 관계였고 또 소수 민족 안에서 또 그들끼리 또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대립을 하고 예 복잡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더 복잡한 건 뭐냐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문제 때문에. 자, 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어느 지역이냐면 지금도 문제가 있던 지역이죠. 예, 그래서 지도를 잠깐 이게 있나? 음, 이게 없네. 예,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잠깐만 이게 보여줘야 되는데 예, 제가 이거 할게요. 이걸 이용하기로 했어요. 이게 좀 치는데 불편해갖고 이거 좀 타자기 같은 거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지도가 있을 텐데 음, 요지기는 예. 자
요 지역이에요. 이 보스나 헤르츠고비나 요 지역인데 지금도 문제가 있는 지역이죠. 여기가 왜 이렇게 문제가 지었냐면 여기가 이제 요 지역이 이제 지역인데 아이고 이게 낫겠네. 예. 자, 이 보스니아 헤르츠고 지역은 왜 문제가 있냐면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요쪽 지역인데 요 지역이 예전에 크로아티아 지역이고요. 요 밑에가 이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지역이야. 양쪽에 겹쳐 있는 지역인데 요 중심 지역이 사라예보거든요. 사라예보. 원래 요 지역은 오스만 투르크의 영역이었어요. 오스만 투르크의 영역이었고 오스만 투르크가 요 지역을 많이 이제 오랫동안 지배하다 보니까 남슬라브 계통의 사람들 원래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같은 민족이었지만 그 중에 상당수가 이슬람교에 전향한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크로아티아는 뭐냐면 여기도 크로아티아인들이 많이 살고 또 세르비아인들도 많이 사는데 이 크로아티아인들은 뭘 믿고 있죠? 예, 카톨릭 믿고 있고 세르비아는 그리스 종교를 믿고 있어. 거기다 이제 얘네들 중에 또 이슬람교 전향한 그런 사람들 있죠. 그래서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그 이슬람 세력들이 요 세 지역에 밀집돼 살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세르비아인들이 좀 많았고요. 예. 그다음에 크로아티아인이 좀 많았고, 그다음에 해교들도 이게 또 있었고. 자, 근데 이 세르비아 왕국을 만들고 나서 독립하고 나서 요 지역에 이제 세르비아인들이 많이 사니까 어때 먹으려고 했죠. 요직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간섭했던 사람이 누구냐? 오스트리아야.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그 당시 뒤에 얘기했지만 베르린에 의해서 그 당시 두 지역의 점령권을 얻었어. 그러니까 명목은 이제 오스만 투르크 영토지만 그 지역에 행정 관리권을 얻게 된 거야. 이 지역에 요 지역에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오스만 투르크 안에서 청년 투르크당이 그 운동이 일어나. 그때 막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를 그냥 아예 공식적으로 병합을 시켜버렸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세르비아 입장 올 때는 얘네는 뭐야? 열받는 거지. 여기를 먹어서 대세르비아 왕국을 만들려고 했는데 누가 방해를 한 거야? 오스트리아 방해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제1차 그 뭐냐면 세계대전의 어떤 발발 원인이 되죠. 예, 이건 좀 뒤에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보면 자, 이 지역은 1870년대까지 약 4세기 동안 오스만 투르크 지배에 있었고 주민은 남부 슬라브족에 속하였다. 그래서 1879년 주민 구성을 보면 50만 명이 뭐 이슬람교, 그 다음에 50만 명 그리스 종교, 그리고 15만 명 카톨릭인데 이 50만 명 해교들이고 얘네들은 세르비아 계통이죠. 그 다음 얘네들은 크로아티아인이고 그래서 투르크 지배하에서 그리스 종교는 이슬람 지주의 땅을 경작한 농민들이었고 그리고 인접한 세르비아 왕국의 해방을 기대하였으며 아무도 함스크 왕국에 흡수되지 않다. 이 그리스 종교인들은 대부분 세르비아인이기 때문에요. 세르비아도 여기를 통합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게 안 됐던 게 이제 1876년에 베르린이에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제 이 베르린에서 오스트리아 두 지방에 대한 점령권을 얻었어요. 실제 지배를 했다. 그러니까 행정권을 얻었다고 하는 행정 관리권을. 어.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세르비아는 두 지방을 확보해서 대세르비아 건설 포부를 했는데 합병을 하니까 이제 그 오스트리아 지배를 하니까 못할 거 아니에요? 예. 자, 그 이슬람교도도 투르크 지배가 종식되지 않기를 원했으며 카톨릭교도는 크로아티아와 합쳐지기를 원했다. 왜냐면 이쪽이 이제 크로아티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오스트리아는 달마치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묶어서 남부 슬라브 왕국을 건설하고 프란츠 요제프를 공동왕국으로 추구하는 삼중 왕국을 수립하는 제안의 의견이 있었으나 마제드의 강력한 반대를 시현되지 않았다. 그래갖고 이제 요때 이제 그 있었고 그리고 이제 1908년에 투르크의 청년 투르크당이 혁명이 일어나니까 오스트리아가 재빨리 이 두 지역을 합병해 버린 거야. 예, 이 지역을. 그래서 그 예전부터 점령하고 있었지만 청년 투르크 혁명을 기획했고 투르크 내 혼란상을 틈타서 이 지역을 먹게 된 거죠. 그럼 당연히 세르비아 입장은 열받죠. 예. 내 땅인데. 그래서 세르비아는 말할 거 없거냐 이중왕국 내에 거의 모든 소수민族크게 분명됐고 이게 1차 세계는 씨앗이 되기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오스트리아의 사회 구조가 나와요. 여기부터 해서 오스트리아 사회 구조가 쭉 나오는데 이거 오스트리아 사회 구조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헝가리 사회 구조가 나와요.
근데 뭐 오스트리아 헝가리 사회 구조가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다만 이제 여기에서는 핵심적인 내용들만 심화 규제만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오스트리아 사회 구조는 보면 뭐 위에 귀족이 있고 토지 농민들 이런 사람도 있고 도시 중간계급 미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 노동자가 증가해서 그 오스트리아 내 사회 민주당 세력들이 이제 확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수민주가 억압하기 위해서 군사력과 경찰 예산을 했다면서 경제전이 지연됐고, 그다음 오스트리아는 독일의 번게르만주의 영향을 받아서 그 번게르만주의가 학살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합스부르크 왕조를 부정하고 독일과 합병을 주장하는 그런 세력들이 일어나. 예.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돼서 이제 번게르만주의와 함께 번슬라브주의, 유대주의가 반유대주의가 등장을 해요. 여기 있네요. 예, 반유대.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요게 이제 그 중심이 빈이거든요. 예. 신, 이 시틀러에게 영향을 줘요. 시틀러가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이제 오스트리아 출신이에요. 원래 이 사람이 원래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나중에 독일로 국적 세탁을 했던 사람이죠. 젊었을 때 시틀러가 빈에서 생활을 많이 했어. 원래 이 사람이 미술과 음악을 되게 좋아했고 미술을 좀 학교에 입학하려고 거기 2, 3년 동안 지냈거든요. 젊은 시절에. 그래서 빈에 있는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시틀러의 반유대주의 사상에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요것만 한번 부분 발췌해서 읽어볼게요. 요것만. 자, 그래서 이제 좀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그 당시 이제 그 독일인 중에 오스트리아 독일 중에 합스부르크 왕실을 부정하고 카톨릭을 반대하면서 독일과 합병을 주장한 게르만주의 신봉한 자도 있었다. 그들은 강력한 반슬라브주의고 반유대주의 입장을 취했고 수요는 적었지만 그들이 내는 소리는 높았다. 그래서 그 당시 오스트리아 유대인들은 1870년대 이후 증가되기 시작하여 총 인구의 5%, 수도 빈에서는 주민의 10%였다. 그들은 공직에 취임할 수도 없어 금융업이나 상업, 예술과 과학 등에 종사하여 두각을 나타났고 빈의 생활 양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자, 이런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강력했으며 1997년에는 에서 1910년까지 거쳐서 빈 시장이었던 카놀 누구라는 사람이 그 대표적인 어, 자격이었다? 자였다라는 각자 빼는 게 맞죠? 자, 자였다. 시틀러의 반유대주의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타났다. 빈의 어떤 분위기, 반유대주의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헝가리 사회 구조를 좀 잘 볼게요. 헝가리는 오스트리아보다 더 낙후됐죠. 더 후진적이야. 그래서 소수의 이제 토지 귀족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들이 농토 정발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그 밑에 항신기층으로 전문직이 관리에 진출했고 나머지는 농민들 되게 소토지 그 소작농들이 많았다는 거. 일부 산업 노동자도 있었고. 자, 여기는 이제 마자르주의를 내세웠고 마자르족들이 그 의회를 구성을 했고 그리고 이들은 완전 독립을 요구해요. 그리고 그 의회를 이제 하고 단독 지배를 요구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 왜냐하면 오스트리아가 얘네들 빠져나간 걸 당연히 반대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구할 때마다 어떤 식으로 하면 너네들 객이면 너네들 밑에 있는 소수민족도 선동해서 너네들에게 칼끝을 거눌 수 있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가. 그러니까 마자족 안에서도 헝가리 제국 안에서도 방금 여러 그 소수민족도 있었잖아요. 그런 소수민족들 갈등을 이용했던 거죠. 예. 그래서 헝가리와 소수민족 갈등들을 그래서 그 기세를 막 꺾어놓은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좀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이에 마자르네 완전 독립이나 자치권 확대 요구의 항제는 소수민족을 포함한 보통선거 실시 모기도 삼아 그 기세를 꺾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 갈등을 잘 이용해서 헝가리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왕국에 이탈하는 걸 막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의 발전을 볼게요. 미국의 발전. 자, 미국의 발전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저도 이제 자, 이 미국의 발전 과정은 이제 미국이 건국된 이후에 이제 영토가 확장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이 이제 그 나중에 남북 전쟁을 하게 되죠. 네, 그 후에 이제 20세기 초까지 내용을 적어놨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미국 발전 읽기 전에 음, 미국의 정당 정치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공화당과 관련된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그 제가 이제 그 올려놓긴 했는데 어 요걸 괜찮은 걸 발견했어요. 정당 정치와 관련돼 갖고 요걸 이제 발견했는데 보이시죠? 요 폰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할게요. 좀 먼저 설명하면서 자, 잘못했네. 음. 자, 여기를 좀 보는데, 자, 건국 당시에는 연방주의자하고 그다음 반연방주의자도 있어. 연방주의는 중앙 연방의 권한과 주의 권한 중에 연방의 권한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사람이죠. 그 대표적인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렉산더 해밀턴. 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연방주의자 페더리 파티라는 걸 만들었죠. 근데 이거는 소멸되고 정치적인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연방주의자 그다음에 토마스 제퍼슨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연방하고 그 다음에 그 주의 권한 중 주의 권한을 강화시키자는 거야. 이 사람은 또 공업보다는 농업을 강조했어. 미국이 지향할 사람이 농업이다. 뭐 그렇게 이제 뜨는 건데, 자 이런 제퍼슨을 중심해 갖고 반연방주의 중심에서 구성된 걸 공화주의당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연방주의당과 이제 대결하고 있다가 결국엔 연방주의당은 없어지고 이 공화주의당이 이제 민주공화당으로 개명을 해요. 그래서 이 민주공화당이 그 당시 주류였는데 이게 또 분열이 돼. 언제 분열되냐면 잭슨 대통령이 당선된 잭슨 대통령이 당선되는 분열이 되는데 이 당시 잭슨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이 되고요. 일단 그러니까 근데 잭슨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그 민주당 비주류색들이 국가공화당을 만들어. 그리고 얘네들이 이름을 시그당으로 바꿔. 그래서 잭슨 같은 사람은 이제 왕을 누른 거야. 잭슨은 영국의 왕을 보고 영국의 왕의 같은 비슷한 잭슨을 반대한다고 했고 이름을 시그당으로 갖다 붙인 거야. 시그당은. 그래서 민주당하고 시그당 양당 체제가 또 지속이 되죠. 근데 시그당 안에서 또 분열이 일어나요. 이 시그당은 잭슨 대통령을 반대한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그 정체성이 없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냥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시그당 안에. 그중에 시그당은 이제 북부 남부 다 있었는데 북부에 있는 시그당 사람들은 노예제를 폐지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 노예제를 폐지하자. 남부에 있었던 시그당 세력들은 노예제를 찬성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물론 여기도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 근데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북부 시그당과 남부 시그당이 뭐냐면 대립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게 포면화됐던 것이 뭐냐면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캔자스 레브라스카 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캔자스 레브라스카 법 때문에 이제 분리된 거야. 얘네들이. 그러면서 이제 북부에 있는 시그당들 공화당 노예제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공화당을 만들고요. 그리고 노예를 찬성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시그당으로 계속 남아 있게 돼요. 근데 이제 점점 시그당은 원래는 이게 다수세력이고 이게 좀 약간 소수세력인데 점점 선거를 하다 보니까 시그당표가 점점 줄어들고 공화당 위성이 올라가게 된 거야. 예. 그래서 공화당이 2당이 되고 시그당이 3당이 되죠. 그리고 민주당은 1당이 되고. 자, 그래서 시그당의 힘이 약하니까 이 남부의 시그당이 여기 들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통합이 돼버린 거야. 근데 민주당은 그러면 분열이 없었냐? 분열이 있었어. 민주당도. 자, 민주당도 그 당시 뭐냐면 노예제 문제 가지고 두 개의 의견을 나눠졌어요. 여기 또 이제 북부 세력과 남부 세력도 있었는데 북부 세력들은 북부 민주당은 노예제를 폐지하자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남부는 노예제를 계속 유지하자는 입장이죠. 네. 둘 간의 대립이 있었던 거야. 네. 그리고 이제 공화당은 뭐냐면 노예제를 폐지하자는 사람들이고요. 공화당이 하고 민주당 간의 대통령 선거를 이제 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공화당 후보 나왔던 링컨이고 그 민주당 후보가 이제 뭐냐 두 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부 민주당 후보하고 북부 민주당 후보가 있었던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 민주당표가 나눠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의 그 링컨이 실제 표가 40%도 얻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그럼에도 민주당표가 나눠지게 됨으로써 공화당이 승리했던 거야. 링컨이.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반발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너 대통령 인정 못하겠다. 뭐 40%밖에 안 되는 그 대통령 선거 표도 얻으면서 너가 무슨 대통령이냐. 그러면서 이 민주당 남부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게 된 거야. 그러면서 무슨 전쟁이 나냐면 남북 전쟁이 난 거죠. 그리고 이 민주당 북부 세력들은 어디도 편돼 공화당으로 편입된 거야. 공화당으로. 예. 그래서 이 민주당 공화당 양당 체제가 이제 남북 전쟁 이후에도 계속 지속이 되죠. 예. 자, 근데 이게 좀 알아볼 게 뭐냐면 우리가 링컨이 노예제 폐지를 주장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링컨만 주장했던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정치가들도 이 노예제가 문제가 됐다는 걸 알고 있었어. 왜냐면 이미 19세기 초중반 때부터 유럽에서는 영국, 프랑스 다른 나라는 다 노예제가 폐지돼 있었고 영국의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미국 애들을 막 비난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 노예제 유지하냐는 거야. 야만 국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시대적 흐름이 돼버린 거야. 노예제 폐지가. 산업혁명 이후에는 노예제가 오히려 산업화의 걸림돌이 돼요. 예. 자유 노동자들이 임금 받고 노동하는 게 낫지. 노예 같은 경우에는 임금 노동자로서 쓰긴 좀 힘들거든. 관리 비용이 더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념적으로 이제 흐름적으로 이게 뭐냐면 노예제 폐지가 흐름이 된 거죠. 물론 이제 노예제 폐지를 주장했다고 해서 완전히 노예에 대한 차별 의식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일단 이념적으로 그렇다는 이념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이제 민주당이나 뭐 시그당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났던 거죠. 요 노예제 찬반을 둘러싸고 결국에는 이제 공화당의 링컨이 이제 반성되면서 이런 것들이 포면했다. 남북전쟁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링컨만 주장했던 건 아니고 그리고 링컨이 등장하지 않아도 이미 노예제 폐지라는 거는 그 흐름이 형성됐기 때문에 누군가 꼭 했어야 됐어요. 이걸요. 자, 그렇게 이제 후에 이제 남북 전쟁 이후에 민주당은 이제 백인들의 지지를 받았죠. 남북 백인들. 그리고 공화당은 북부 흑인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냥. 근데 이게 또 바뀐 게 있었죠. 이게 이제 누주벨트 때 계기를 맞았는데 누주벨트의 이제 정책들이 이 누주벨트는 민주당 감이에요. 공화당의 북부와 연관된 정책들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공화당 표도 얻게 돼. 그러니까 북부 표도, 그러니까 남부와 북부를 이제 초당파적으로 얻게 된 거야. 누주벨트 대연합이 형성된 거야.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제 끝난 다음에 다시 나눠졌다가 그 당시 이제 그 잭슨 대통령이나 후에 이제 누구야? 어, 케네디 대통령이 민권 정책을 펼치게 되죠. 민주당 정권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었던 남부 백인들이 어 얘네들을 이제 버리게 되는 거야. 이거 민주당 못하겠다. 다 뭘로 넘어? 공화당으로 넘어가죠. 공화당에 있는 애들이 또 민주당으로 넘어가고. 예.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세력 변화가 된 거야. 서로 간에 그러니까 공화당과 민주당이 지식이 바뀌게 된 거죠. 1960년대 들어와서.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민주당 공화당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색깔로만 한 가지 그 지지층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두세 번에 거쳐서 이렇게 지지층이 왔다 갔다 했어요. 이런 것들 좀 복잡하지만 이런 표도 기억을 해두시고 공화당 관련돼서 한번 제가 이제 예전에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죠.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또 개론서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없애야 되지. 없애는 걸 내가 알아냈어요. 이렇게 하고 편집해서 잘라내는 거. 자, 그래서 제가 직접 화면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이거 그 굿노트 되게 좋더라고요. 강의할 때도 좋은데 이게 그 뭐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강의할 때도 좋고 그 노트 정리할 때도 되게 좋은 것 같아. 보니까 이게 자 한번 읽어보죠. 자, 여기 새로 탄생한 아메리카 합중국은 그 각 주의 이제 강고의 자치권을 인정했으나 결국 주권을 소유한 여러 단순한 연맹체가 아니라 주권을 소유하고 행사한 연방 국가였다. 초기에 신생공화국을 영도한 것은 중앙 집권을 강조한 부유층 연방주의자, 페들리스트죠. 제퍼스 해밀턴 같은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제퍼슨이 주장했던 이제 주권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돼. 그래서 이 주권주의자들 계승을 해갖고 이제 해서 나중에 제퍼슨 같은 사람이 이제 그 대통령이 되고 3대 대통령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민중을 위한 정치, 민주주의가 실시되면서 잭슨 때 들어와서 확고한 기반을 했다. 그래서 이 잭슨도
그 당시 이제 제퍼슨은 영향을 받았고 주권주의자야. 연방주의자가 아니라 연방의 권한보다는 주권의 권한을 강화시키자고 주장한 사람인데, 근데 이 잭슨하고 제퍼슨 좀 차이가 있어. 제퍼슨부터 이제 잭슨 이전까지는 버지니아에 좀 잘 먹고 잘 사는 귀족 출신들이 권력을 장악했거든요. 근데 좀 이제 금수저들이 정권을 장악했죠. 근데 잭슨은 흑수저야. 서방 출신의 자영농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민중을 위한 정치를 또 내세우죠. 그러니까 이 잭슨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만 반감하는 사람도 많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잭슨에 반감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당이 뭐라고 했죠? 시그당이라고 했죠. 시그당. 시그당. 그리고 시그당 안에서도 북부 세력과 또 남부 세력이 서 이렇게 대립을 했고 결국에는 북부 세력들이 나중에 공화당을 만든다고 했죠. 자, 잭슨 자신이 서부의 자영농민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그 민중의 희망을 간직하고 민중을 위한 정치를 해냈던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잭슨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깔막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것밖에 없죠. 근데 서강자에서 상당히 많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잭슨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서강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고 넘어가 볼게요. 이 잭슨 관련된 내용을 몇 페이지냐면 적어놨는데 서강자 앞부분에 있을 거야. 제가 적어놨는데 그 사회주의 앞부분에 이걸 제가 안 적어놨네. 여기다가 좀 기다려 보세요. 넘어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 음, 잭슨의 민주주의와 지역적 긴장의 고도부죠. 자, 1824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주민투표 최대 득표자가 다수 선거인다는 확보에 실패한 첫 사례가 나타났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824년에 잭슨 대통령이 그 많은 표를 얻었어요. 근데 실제로 여기는 주 단위로 해갖고 간선제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 선거인단 수에 밀리게 된 거야. 그래서 예전에 이제 트럼프가 적게 그 표를 얻어도 주 선거인단에서 이겨가지고 그 클린턴을 밀어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형태가 이제 최초 등장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런 간선제 형태 대통령 선출제 방식의 패배자가 잭슨이었어요. 근데 이 잭슨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뉴 올리언스 전투에 큰 성과를 냈던 사람인데 이 뉴 올리언스 전투는 나중에 설명하지만 영미 미영 전쟁이 있어요. 이 미영 전쟁이 1812년에서 1814년에 있었던 전쟁이거든요. 그때 이제 여러 전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뉴 올리언스 미시시피강 있죠. 하류에 있는 그 뉴 올리언스라는 곳이 있어. 요 땅은 이제 요쪽 부근은 이제 누이질리아는 있죠. 누이질리아나 지역이 중심 도시였어요. 북부 지역은 프랑스가 갖고 있었지만 그 당시 뉴 올리언스 지역은 그 당시 미국이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이. 근데 요게 영국군이 이제 공격을 한 거죠. 근데 요 전투에서 뉴 올리언스 전투에서 그 승리를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전투가 이제 맥크리 요새 전투라고 하거든요. 뉴 올리언스에. 예. 거기에서 이제 뭐 무슨 국가 나오냐면 성조기호 영원하나 그런 게 있죠. 하여튼 그 뉴올리언스 전투에서 국가주 영웅을 떠오는 거야. 지도자 한 명이 이제 앤드류 잭슨이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래서 일단은 1924년에 선거 패배했지만 그 당시 이제 토마스 제퍼슨이 있는 반중산주의 자유주의 지방 분권은 주권주의자고 했죠. 기수도 부상되었다. 그래서 제퍼슨과 잭슨 같은 19세기 전반기 자유주의자들에게는 정부의 간섭과 개입, 공채, 관세, 세금, 은행, 장려금 등을 통해 부유층을 돕는 것은 불공평한 수단이었어. 왜냐 이런 거는 개인의 문제. 개인이 못 먹고 못 사는 거는 당연히 개인이 무능하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왜 우리 국가가 도움을 줘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그것도 그 뭐냐면 그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쪽 자유주의자들 얘기 아니라 제가 잘못했어요. 그건 다시 설명할게요. 이게 그 자유주의 입장 때는 정부가 간섭과 개입을 뭐냐면 반대하고 그리고 이제 공채나 관세, 세금, 은행,
장려금을 통해서 부유층을 돕는 거,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그 부유층을 돕는 불공평한 소당을 여겨졌던 거죠. 뒤에 이제 제가 미국 정치 상황하고 좀 헷갈렸어. 예. 자, 하여튼 잭슨은 1810년대 이후 일부 주에서 유권자 재산 장려 요구 요구 요건 철폐를 선거권을 얻게 되었으나 경기 침체 속에서 채무 부담이 늘어난 이들을 대변하면서 특권을 반대하는 평민 시대였다. 예. 민중의 시대였죠. 민중의 시대는 민중을 대변하는 거죠. 민중. 있는 자보다는 없는 자를 대변하는 거야. 아까쯤의 얘기는 제가 잘못한 거고, 네, 잘못 설명한 거고. 자, 하여튼 1828년 선거에 승리한 잭슨은 최초의 서부 출신의 대통령이죠. 예, 흑수저 출신이었어. 당시 서부는 오하이오강 서쪽에 의미한데 잭슨의 재임 기간에 민선 관리 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주민들이 대통령 선거에 직접 선출할 수 있게 되면서 재산자격 폐지, 그러니까 보통선거제가 실시됐던 거예요. 제한선거에서 보통선거는 확대되면서 그만큼 선거권을 확대한 그 민중들이 누굴 뽑은 거야? 잭슨을 뽑은 거죠. 왜냐하면 같은 친밀감이. 얘는 이제 집안 자체가 흑수저 집안 아니에요? 자, 그 역관제 도입 등을 통해 보다 이들에게 많은 공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 역관제가 뭐냐? 역관제라는 건 뭐냐면 재산자격 폐지와 역관제는 재산자격 폐지는 이제 뭐냐면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당시 그 재산 자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폐지했고 역관제가 뭐냐? 역관제는 제가 이제 이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예. 역관제가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이건가? 예. 이게 잘 안 보여. 이건 아니고 이건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냥 예, 찾다가 그냥 시간 걸리겠네. 역관제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대통령 선거하고 나서 이제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과 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대통령이 자기를 도와준 대가로 여러 이제 뭐냐면 간직들 주잖아요. 꽂아주죠. 간직도 주고 그다음에 뭐 어디 이제 공기업도 사장도 앉혀주고 그런 게 이제 역간제야. 그래서 정치 세력과 연관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들 도와준 대가로 대통령이 되고 그 여러 이제 간직들을 얻는 거를 역간제라고 하는데 자 이때 이제 그 잭슨이 도와줬던 많은 그 뭐냐면 평민 사람들 출신이 좀 낮은 사람들이 재산자격 폐지와 함께 역관제를 통해서 간직에 많이 취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하여튼 그리하 평민에 기반한 양당제가 전개되었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버지니아 왕조로 불렸던 이전 시기와 다른 분위기가 정복됐다. 그래서 이때 양당제라는 것은 그 민주당, 잭슨을 지지하는 민주당과 잭슨을 반대하는 시그당이 두 개로 나눠졌다고 했죠. 원래 시그당 민주당 애들인데 나와서 이제 시그당을 차린 거야. 그래서 1835년에 미국의 민주주의 출판하게 된 프랑스 귀족 청년 토쿠비 미국에 방문해 귀족 출신의 중심의 여러 체제와 다른 미국 체제를 관찰하게 된 것도 1830년대 초였다. 토쿠비에 따르면 미국의 어떤 그런 그 정치 미국 정치의 가장 두려운 특징은 민주주의와 절대주의 인민주권이었고 그리고 인민주권을 투표를 통해서 행사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인민주권은 그러니까 분권화된 독립적인 언론 역시 중요한 요소였다. 자, 잭슨 민주주의 시대에는 지방의 거물권 인사들이 부상한 동시에 정치 분파와 지역 간의 대립구도 또 항우 내전 발발을 정점에 도달하게 된 분파적 지역적 갈등이 점점 분명해졌다. 이게 노예제를 둘러싸고 이제 더 갈등이 있고 특히 역관제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당선되면 한 자리씩 해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세력들과 연관될 수밖에 없어. 자, 잭슨이 이제 간세 특혜와 이제 연방은행의 독점을 받는 주권 논자를 대변했기 때문에 잭슨 정부는 연방 정부의 통합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후퇴하면서 분권적이고 반중상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음. 그래서 특혜를 주는 걸 반대했던 거죠. 지금처럼 공평을 되게 강조하는 거야. 공평을. 그래서 그때 연방은행이 있는데 연방은행이 1832년 특허장을 연장을 신청했을 때 이거는 좀 약간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보통 그 프랑스나 그다음 영국이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연방은행, 그러니까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 국가가 설립한 국가은행인데 무슨 특허장 얘기가 나오냐 근데 미국은 좀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연방은행은 그 미국 정부가 구성한 게 아니, 미국 정부가 만든 게 아니에요. 국가가 이게 아니라 일종의
그 은행인 연합 있죠. 은행인들이 이제 그 금융가들이 금융업자들이 금융회사 은행들 뭐 증권가 이런 사람들이 연합을 해갖고 연방은행을 하나 만들어요. 어, 그 연방은행을 통해서 달러를 지급하는 거야. 달러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연방준비의사 있죠? 연방준비의사는 정부기관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 금융기관, JP모건이나 이런 회사들이 만든, 그러니까 이거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인가 만들었던 그 연방준비의사인데, 그 연방준비의사가 이제 달러를 막 찍어대잖아요. 그러면 달러를 그냥 찍어주는 게 아니라 찍어주는 대신에 거기에 이제 뭐냐면 일종의 수수료를 떼어 먹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재무장관이 미국 재무장관이 사인이 들어가면 이게 공식 지폐가 된 거야. 좀 약간 이상한 체제인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연방은행이 우리가 이제 특허장을 계속 독점하겠다. 달러를 찍어냈으면 특허장을 요청하니까 잭슨이 이걸 거부해버렸어. 네. 그래서 23개의 주은행 설립을 맞섰으며 결국에는 나가서 주권론자에 알려진 로조테니가 대법원장 임명했다. 그래서 그 후에 연방은행이 만들어졌다 폐지됐다 만들어졌다 폐지됐다 그러고 그 주별로 달러를 막 지폐를 발행하고 근데 혼란상이 있었어 통화 정책에. 그래서 그게 이제 마무리된 게 이제 그 20세기 초인가? 네. 그 20세기 초일 거야. 그러니까 대공황 이전에 작은 대공황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이제 좀 통화 정책의 필요성이 있고 하나의 달러도 이제 뭐 누가 독점해서 이제 발행을 해야 됐다. 그 인식을 갖고 은행들, JP 모건을 비롯한 여러 은행들이 모여갖고 연방준비이사회라는 걸 만든 거야. 지금의. 네. 그리고 미국 정부의 요청을 받고 달러를 찍어내고 금리를 조절하고 그런 걸 한 거죠. 그래서 우리와 달리 연방준비이사는 중앙은행 역할을 하지만 국가가 소유한 개념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좀 달라요.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관련된 사료가 잭슨 관련된 사료가 그 사료를 낸 미국사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사. 그래서 버지니아 법령도 거기에 한번 나왔는데 요거에서 한번 나왔어요. 제가 모의고사에도 한번 그 관련된 문제를 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서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개론서로 들어갈 거예요. 개론서. 앞에 색칠한 게 맞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좀 약간 뒤에 이게 좀 앞뒤로 바뀌지만 잭슨 이전에 무슨 전쟁이 있었냐면 영미 전쟁이 있어요. 그 영미 전쟁 뒤에 이제 잭슨이 당선된 거야. 그래서 나폴레옹 시대가 이제 발생을 하니까 영미 전쟁이 있었는데 일단 영미 전쟁은 이제 원인을 보면 첫 번째로는 독립전쟁 당시에 이제 프랑스의 유대와 영국 해군의 통상 방해. 아, 그 당시에는 영국이 적이었으니까 프랑스가 좀 약간 친했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캐나다가 그다음 영국 영이었잖아요. 캐나다를 한번 공격해서 내가 먹어보겠다.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캐나다를 공격하면 캐나다에 있는 그는 사람들이 누굴 반겨줄 거라 생각했어요. 미국인들 반겨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산이었죠. 왜 오산이었냐면 미국의 이제 군대들이 캐나다 공격했는데 오히려 깨져. 캐나다에 그 있는 식민지인들 부대에 깨지는데 그 식민지인들이 되게 어떤 사람이냐면 예전에 왕당파 애들이 독립운동 당시에 그 왕당파들이 있었잖아요. 그 미국 내 왕당파들이 거기 그 독립되고 나서 대거 캐나다로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친미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반미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 예. 하여튼 그 전쟁 결과 대단치 않았고 캐나다를 점령하지 못했지만 미국 국민의 통합과 국내 공업의 발전에 촉진시켰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뭐 약간 부연 설명하면 어, 여기 이제 싸움 가운데 백악관이 변화가 있죠. 백악관이 이제 그때 그 영국군이 워싱턴을 점령을 했는데 자 그때 이제 불을 태웠어요. 그래서 이게 백악관이 이제 뭐냐 불을 태워가지고 거무튀튀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뭐냐 신색으로 이렇게 칠해가지고 백악관이 됐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쯤에 뉴올리언스가 여기 있죠. 네, 미시시피 하류강에 있는 지역인데 요 지역을 이제 전투에서 뉴올리언스 전투에서 그 당시 성조교 영원하다 이런 전투가 이제 그 맥커리 요새 전투에서 배경으로 탄생됐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1812년에 미국과 영국 중요하지 않은 이유로 전쟁을 3년 동안 했는데 전쟁이 끝난 뒤에 크게 기억되지 않은 이 전쟁은 미국이 세계 최대 영국에 맞서 대등한 전쟁을 치름으로써 미국의 위신을 크게 높였다. 국내적으로는 대의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 애국적 분위기가 크게 일으켰고 오늘날 미국의 국가의 성적이 영원하라는 것은 1814년에 있었던 맥키리 요새 전투를 배경으로 한 것이다. 네. 뭐 위영 전쟁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사회적 개선 내용을 좀 읽어보자. 자, 그 다음에 중남미에 대한 이제 유럽의 간섭을 배격한 원로주의 또한 그 미국의 국가적인 자극과 국제 정치의 등장을 뜻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미국의 영토는 이제 계속 팽창해 나갔죠. 그래서 미국의 영토 팽창 과정을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한번 지도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예. 이게 잘 되어 있는 게 비상교과서에 있는 지도가 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미래에 있는 149페이지 잠깐 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데 원래 건국 당시에 미국은 여기까지가 자기 땅이었어요. 예. 그래서 건국 열세 주고 좀 이따 이제 영국부터 이 지역을 또 받아들였죠. 이 지역을.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이제 좀 뒤에 이제 좀 약간 몇십 년 뒤지만 여기부터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결정적으로 영국이 영토를 그러니까 미국이 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 요 루이지애나 매입이에요. 원래 루이지애나는 요 뉴올리언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부 지역 미국으로 넘어갔긴 했지만 요 지역 자체가 이제 그 북쪽 지역은 프랑스 영토였거든요. 예. 프랑스 영토였는데 이 프랑스가 이제 이 땅을 갖다 팔았어 미국한테. 이때가 나폴레옹 시기예요. 예, 나폴레옹 시기. 그래서 나폴레옹 때 왜 팔았냐?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때 IT에서 뭐냐면 뭐 흑인 노예 관련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또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정비를 마련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요 지역을 미국에 갖다 판 거야. 어마어마한 지역이죠. 오늘날 루이지애나뿐만 아니라 이거 중서부 일대를 다 뭐냐면 족보인 거야. 예, 이 지역이 이 지역을 거의 준 거야. 한 1,500만 달러인가 뭐 2천만 달러 같은 5천만 달러 같은 기억하는데 그냥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텍사스를 병합하죠. 원래 이 텍사스 땅은 여기까지는 이제 누구 땅이었어요? 멕시코 땅이었어요. 멕시코 땅. 그래서 멕시코 땅이었는데 요걸 왜 병합했냐면 여기 이제 뭐냐면 여기 지역에 오스틴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오스틴 지역에 미국인들이 많이 거주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미국 출신의 멕시코인들이죠. 그런데 이제 텍사스 얘네들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이제 미국에 병합을 해야 되겠다. 막 요구를 하기 시작해요. 텍사스 정부에. 아니 이제 멕시코 정부에. 근데 멕시코 정부가 들어주나. 그러니까 멕시코가 그냥 막 정치 혼란되니까 얘네들이 그냥 독립해 나와. 예. 그래서 텍사스 공화국을 세워요. 텍사스 공화국. 그래서 이제 그 서양사 강좌에서는 텍사스 공화국을 세울 때 미국 성조기하고 비슷한데 성조기 달리 별 하나가 있죠. 외로운 별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나가서 미국에 이제 통합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당연히 텍사스 먹으면 좋죠. 근데 그 안에서 또 말이 많았어. 왜냐하면 텍사, 텍사스가 번합을 할 때 이게 남부주도 할 거냐 북부주도 할 거냐 여러 가지 있고 반대색도 있었고 결국에는 텍사스를 먹어요. 근데 오늘날 텍사스와 달리 여기는 뭐 유타주하고 지역까지 다 합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텍사스가 공화국이 이제 그 당시 병합하는 과정에서 멕시코의 반발 불러일으키죠. 어, 그래서 멕시코하고 그 당시 텍사스가 독립하는 과정에서 멕시코의 반발 불러일으키게 되고 멕시코가 이제 텍사스를 이제 치고 그리고 미국이 도와주는 과정에서 멕시코와 전쟁을 하게 돼요. 두 번에 걸쳐서. 예. 그래갖고 멕시코와 전쟁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먹냐? 여기까지 먹고 여기까지. 캘리포니아하고 뭐 네바다나 요 지역 있죠. 예. 그래서 오늘 LA나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지역이 스페인 그 도시 이름이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돈 주고 이제 했는데 헐값을 주겠다고 하니까 한번 전쟁이 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에는 이제 멕시코가 이제 하장이 됐는데 이 멕시코 하장과 관련된 이제 뭐냐면 조약이 있어요. 네. 이게 이게 이제 보면 여기 있죠.
자, 여기 보면 가타로페 이달고 조약이야. 이게. 그래서 멕시코와 미국이 이제 텍사스 독립 문제로 해갖고 1848년에 한번 전쟁이 끝난 다음에 체결된 조약인데, 자, 이 조약으로 이제 멕시코는 1,500만 달러 대가로 미국의 강대한 토지를 양도했어요. 그래서 동시에 멕시코는 대미 부채 325만 달러를 탕감했다. 근데 이게 무슨 1,500달러 아니 헐값이죠. 예, 그냥 뺏기는 그러니까 미국이 그 1,500만 달러 주고 멕시코의 대미 부채도 탕감을 좀 해준 거야. 근데 손해를 많이 본 거죠. 미국이 예전부터 그런 제안을 계속 했었어요. 전쟁 이전부터. 근데 이제 안 들어줬다가 그 텍사스 전쟁, 텍사스 뭐냐면 문제로 둘이 대립됐다가 전쟁을 일으켰던 거죠. 그 양도된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텍사스주 일부, 콜로라도주, 애리조나, 뉴멕시코와 아이오와주 일부, 캘리포니아, 네바다주, 유타주 전체 면적이야. 어마어마한 지역이죠. 그래갖고 그 텍사주와 멕시코 공은 이제 니오그라드 강으로 이렇게 확정돼 있죠. 요 강이 여기에요. 예. 그 노른자 땅을 여기 떼준 건데, 여기 떼주고 나니까 여기에 이제 뭐가 발견된 거예요? 금이 발견된, 골드 러시가 발견된 거. 캘리포니아 지역에. 그래서 이제 가타르브 이달구 조약을 계기해 갖고 이렇게 떼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이게 왜 안 됐통?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역은 이 오리건 번합인데,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영국부터 협상을 통해서 얻어낸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요것도 얻어내고 요것도 이제 얻어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땅을 얻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래스카는 이제 러시아부터 매입을 했죠. 이 알래스카는 이게 원래 아까 이제 나중에 설명했지만, 이때 그 러시아 그 전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크림 전쟁이 있었어요. 크림 전쟁 때 영국한테 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캐나다는 영국령이었죠. 그래서 요 알래스카를 좀 지키기가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차라리 영국한테 주니 미국한테 주겠다, 견제용으로 떼준 거죠. 그래서 그냥 떼준 건 아니고 한 5천만 달러 이렇게 떼주고 사들였는데, 미국이 그때 미국에서 이제 욕 더럽게 넘어갔죠. 미국 국민들이 왜 쓸데없는 땅을 주냐. 근데 이 알래스카가 전략적으로 상당히 이제 냉전 시대 때 중요한 위치가 되었잖아요. 또 거기에 뭐 가스도 발견되고 석유도 발견되고, 그러면서 일단은 잘 사들였죠. 일단 땅은 언젠가 사두면 언젠간 가격 뛰어. 예. 그리고 이제 하와이도 원래는 미국인들이 많이 거주했는데, 쿠데타로 이제 하와이 독립 왕국을 만든 다음에 미국인들이 미국의 병합을 대표했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미국 영토가 확장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확장된 영토를 뭐냐면 서로 연결시켜줘야 될 거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횡단철도를 하게 돼요. 여기 세계 횡단철도를 놓게 되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남부 지역에 됐다. 근데 문제는 이제 횡단철도를 놓는 가운데 여기 보면 그 유니언 중앙 태평양 철도가 있죠. 이 지역을 놓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 철도가 오마에서 그 당시 샌프란시스코를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 골드러시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했어요. 이 철도가. 근데 이 지역이 남부 자유주만 이제 통과되는 거야. 그러면 북부 자유주만. 그럼 남부의 그런 노예주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죠. 남부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얘네들 좀 달래주기 위해서 우리하게 그때는 남부의 시그당 출신이었던, 북부 시그당인가 하여튼 더글라스 위원이 그 통과된 법이 그 뒤에 좀 언급됐던 네브라스카 법이죠.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 그래갖고 이제 하여튼 그것들이 말이 많았는데, 그 뒤에 다시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서양사 개론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미국은 영토 동안 이제 19세기 때 전반기에 놀라울 정도 팽창했는데, 1803년에 나폴레옹부터 강대한 루이지아나를 얻었고, 1819년 에스파냐부터 플로리다를 구입했고, 1840년대 서부 진출해 현재 멕시코부터 텍사스를 빼앗고, 텍사스 공화국이 만들어진 다음에 병합된 거야. 예, 이건 엄밀히 말하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텍사스 독립하는 과정에서 또 멕시코와 두 번에 걸쳐서 전쟁을 하죠. 가텔로버 이달고 조약을 기기 위해서 오늘날 캘리포니아, 유타 그런 지역들을 획득했고요. 그래서 그 영토가 태평양에 도달하게 되어 1850년에 오늘날 미국의 강대한 영토가 대체로 윤곽에 잡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인증번호는 77번이에요. 예, 세 번째 인증번호 77번입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내용은 좀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해볼게요.